그러면 오늘 이제니까는 뭐 시간도 과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방송인데요. 마지막 방송인데 올 1년을 이렇게 좀 되돌아보니까는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많았는데 이제 가장 커다란 것은 세상이 바뀌었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년도에는 굉장히 위기와 기회가 그러니까 공존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폐허위에다가 새로운 집을 짓는 내년도 23년도가 개묘년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검은 토끼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데 그 토끼의 지혜가 잘 발휘되는 이제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에 상당히 그 어려운 시간을 잘 넘겨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뭐 희망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방송을 하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 한 주가 아니라 두 주지요. 두 주 동안 뵙지 못하면서 그 우리한테 쏟아진 새로운 뉴스들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제가 했던 방송의 내용과 관련 있는 뉴스들을 간단히 좀 정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걸린 게 아니라요. 잠깐 침이 좀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먼저 제가 이거는 이제 커뮤니티에다가도 올렸는데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그 인플레이션 지표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본다고 했지만은 CPI라고 해가지고요. 미국은 이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이건 이제 요게 조금 합리적인 합리성은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 물가를 그 측정할 때는 샘플을 정해가지고 샘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다 보니까는 하는 반면에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실제로 지출액을 가지고 전체 지출액을 하다 보니까는 포괄성은 더 이제 그러니까는 크지요. 그래서 이제 이 개인 소비 지출을 보는데 특히 이제 근원 영어로는 코어라고 하죠. 핵심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이건 결국 뭐냐면 이제 변동성이 큰 항목, 예를 들어서 에너지라든가 농산물 같은 경우는 농산물 같은 경우는 계절적인 이유라든가 그러니까 기후 이런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정적인 물가의 변화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해가지고 빼고서는 보는 것이 이제 이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합니다. 근원자를 붙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11월 16일 날부터 제가 11월 달부터 제가 이제 그러니까는 CPI보다는 이제 연준이 이제 사실상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금리 인상 기조를 좀 바꾸는 이제 국면에 이제 진입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연준이 중심으로 보고 있는 이 PC 개인 소비 지출 상승률을 가지고 좀 이제 좀 초점을 맞추겠다고 하면서 제가 예측한 제가 아니 예측이라기보다도 제가 이제 추정한 거를 11월 16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었죠. 2주 전에도 잠깐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11월 달께 발표가 됐지요. 11월 달께 이제 발표가 됐는데 4.68%로 우리 언론에서 이제 반올림 해가지고 4.7%로 소개하는데 두 자릿수까지는 되게 들여다 봐야 됩니다. 4.68%로 나왔는데 제가 이제 예측한 거는 거의 이제 그러니까는 뭐 이게 한 달 전에 예측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때 4.49%로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10월 달 거도 제가 뭐 예측한 것보다는 조금 한 0.1%포인트 정도 더 높게 나왔었죠. 놓았었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가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조금 더 벌어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추세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추세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기조는 제가 이제 아직까지는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5에서 5.25% 주변에서 그러니까는 금리 인상을 지금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요인만 고려한다면 새로운 인플레이션 요인이 나온다면 부상하게 되면은 이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 요인은
적어도 내년 그러니까는 하반기 정도 되게 되면 내년 이제 그러니까는 내년 말 정도 되게 되면은 그건 이제 좀 꺾일 것이다. 소멸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제 전망은 기본적으로 지금 새로운 요인이 돌출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그걸 유지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지난 뵙지 못하는 2주 동안에 나온 뉴스 중에 보게 되면은 연준에 이어가지고 유럽 중앙은행 ECB라는 것은 이제 유럽 중앙은행, 유럽 센트럴 뱅킹의 약자죠. 유럽 중앙은행이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니까는 통화 정책을 이제 그 회의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0.5% 포인트를 인상을 했습니다. 연준과 똑같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연준은 이제 0.75% 포인트를 4번 올렸다면은 이 유럽 중앙은행은 2번 올리는 걸로 2번 올렸죠. 2번 올리는 걸로 좀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연준만큼 그러니까는 이것을 그 인상하기에는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부담이 좀 많다. 재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이제 많다는데 하여간 유럽 중앙은행이 0.5%포인트 인상, 그래서 긴축 기조를 계속해서 이제 지속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발표하다 보니까는 독일의 이제 국채는 분투라고 이제 우리가 영어로 이제 본드의 이제 독일어 표현이죠.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최고점에 이제 그러니까는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긴축 기조를 그러니까 계속 지속한다는 이러한 의사 표명 속에서 유럽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국채인 독일의 국채가 그러니까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못 뵙는 동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일본 은행이 BOJ죠. 뱅크 오브 자펜이 사실상 내용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금리를 인상으로 좀 전환을 했죠. 여러분들이 일본 은행의 그 통화 정책은 제가 몇 차례 소개를 했지만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를 2016년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그러니까는 유지를 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금리를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죠. 반면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니까는 시장 금리가 장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일본 은행이 2016년 7월 달부터 소위 말해서 미 국채 10년물을 장기 금리의 그 기준으로 많이 삼는 미 국채 만기가 10년짜리인 미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을 0%로 관리하겠다. 목표로 이렇게 그러니까 유도하겠다.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그러니까는 플러스가 되는 거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었죠. 그 이유는 결국 뭐냐면은 이 금리가 올라갈 때, 장기 금리가 올라갈 때니까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는 그 비용들, 대표적으로 뭐 재정 비용이라든가 이자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부담인 거죠. 물가가 그러니까 크게 올라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0%로 관리하겠다고 이렇게 정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작년부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높아지면서 그걸 좀 유연하게 0에서 0.25%로 그러니까는 이 구간에서 이제 관리하겠다고 이렇게 좀 아까 입장을 변경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0.25%까지 돌파를 할 때마다 일본 은행은 어떻게 했습니까요?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일본의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국채를 시장에서 그러니까는 던지는 거죠. 이제 인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국채 가격을 유지를 해야지만이 국채 수익률을 0.25%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다 보니까는 일본 은행이 돈을 찍어 가지고 국채를 매입을 하고 그랬죠.
매입을 해가지고 0.25%를 지키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찍어낼 수 없다 보니까는 일본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외환 보유고, 특히 뭐냐면 외환 보유고를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시장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엔화도 방어할 겸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그 투입을 했지요. 그래서 일본이, 그러니까는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국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뒤에서 이제 다시 잠깐 보여드리겠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간 일본 은행이 시장 장기 금리를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그러니까 인상하는 효과 0.5%까지 허용하다 보니까는 지금 한 0.4%대까지 쭉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아직 그렇게 큰 폭은 아니지만은 이 상당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져올 수밖에 없고요. 그 얘기는 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이제 그러니까 AP통신의 기사는 뭐냐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최종 확정치가 예상보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2%대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3%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소식이 그러니까는 연준이 그러니까는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좀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월가에서는 그러니까는 상당히 찬물을 뒤집어 쓴 이런 이제 효과가 나타났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에도 제가 향후 좀 주목을 하라고 했던 게 뭐냐면은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죠.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다시 이제 그 올라가는 추세로 최근에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중순 이후부터 그러니까는 다시 이제 올라가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데 요 얘기도 좀 뒤에서 좀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뉴스가 좀 터져 나왔어요. 터져 나왔는데 먼저 이제 엔화와 관련 일본의 그러니까 장기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발표가 나니까 0.5%까지 허용하겠다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금세 그러니까 저게 치솟아 올라가가지고 12월 21일 날에는 0.49%까지 치솟아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다가 이게 이제 가만 방치하게 되면은 저기 이제 0.5%도 이제 또 뚫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제 개입도 일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좀 이제 그러니까는 짧은 기간 내에 과도하게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조정도 있었고 해가지고 하지만 하여간 지금 0.4%대로 제가 오늘 것까지는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이제는 0.4%대가 당분간 그러니까는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일본 은행이 원하는 것을 저는 다 달성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인플레율이 굉장히 지금 높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높게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는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인상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엔저는 지금 130엔대까지 이렇게 좀 내려와 있지만은 엔저도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는 다시 그러니까는 이 130엔대도 굉장히 높은 엔저 그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엔저가 지속되는 한 그러니까 뭐 수입 물가도 구할 수 있고 사실 수출도 별로 도움이 안 되면서요. 그런 이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국채 시장의 구조가 굉장히 왜곡되고 있습니다. 일본 은행이 그러니까는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거의 50%를 그러니까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찍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을 했는데 이게 너무 이제 비중이 커진 거예요. 너무 이제 많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그러니까는 시장의 수요가 그만큼 이제 없다는 얘기인 거죠. 또 뒤에서 좀 자료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점에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0.5% 이내에서 이게 방어가 되겠는가 이겁니다. 0.5% 가지고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인플레도 잡으면서 그러면서 뭐냐면은 엔저도 그러니까는 막고 엔저도 막고 그러면서 뭐냐면 또 동시에 일본 정부의 그러니까는 이자 부담, 재정 이자 부담도 그러니까 최소화하는 이런 여러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겠냐 이겁니다. 저는 이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굉장히 제한적인 효과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나중에 자 일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 멈추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그렇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소위 미국이라든가 유럽이 좀 꺾이고 있다면 일본은 여전히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일본의 긴축에 대한 압박은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일부 이제 언론에서도 보도했지만은 BOJ라는 게 이제 일본 은행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일본 은행의 일본 국채 보유액의 비중이 일본 정부가 발행한 전체 국채의 50%에 도달했어요. 50%를 조금 넘었습니다.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돈 찍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정부에다가 재정을 지원해 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재정의 화폐화라고도 하고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그냥 돈 찍어가지고 정부에다가 그러니까 돈을 건네주고 있는 거죠. 건네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소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근데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니까는 일본 은행이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매입해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아베 정권이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20%도 안 됐어요. 한 15%뿐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50%까지 이게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 은행이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베 정권이 2013년 1월 달부터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 1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일본의 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한 15%밖에 안 됐는데 이게 한 50%까지 도달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러니까 돈 찍어가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돈을 찍어가지고 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은행이라든가 대개 이제 그러니까 일본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3대 주체가 보게 되면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하고 그 다음에 시중은행이 이제 그러니까 되게 제가 미국 국채 같은 경우 설명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중은행들이 자기 자본을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러니까 국채로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도 많이 보유를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생명보험입니다. 생명보험들은 이제 그러니까 장기 국채를에다 많이 이제 그러니까 그 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은행과 생명보험의 국채 보유액의 절대액은 거의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한 2017년까지 감소하다가 이제 그러니까는 그 규모가 그대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더 이상 증가하지도 않고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비중은 그러니까는 여기도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주황색이 시중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인데 시중은행들이 일본 국채에 한 40% 가깝게 보유를 하고 그랬었어요. 미국의 시중은행들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의 시중은행들이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 40% 보유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본 시중은행이 한 40% 보유했는데 이게 지금 한 절반 정도로까지 줄어들었어요. 절반 정도까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매입해줄 여력이 안 되는 측면보다는 제가 볼 때는 꺼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본의 국채가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 지금 억지로 그러니까 이 가격을 지금 떠받치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는 그 리스크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는 게 있고 생명보험회사 같은 경우도 비중을 그러니까 조금 줄였습니다. 한 20% 정도에서 한 18%까지 줄었으니까요. 줄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국채에 대한 그러니까는 국채를 보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걸 늘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는 사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일본 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매수해주는 이런 이제 형국인 겁니다. 이런 형국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바람직한 게 아닌 거죠. 뭐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이건 좀 얘기할 게 텐데 그다음에 이제 예국인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일본 국채에 대한 보유 비중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한 13%까지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데 과거에 그보다 이제 그러니까는 그 금융위 때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이렇게 늘렸는데 대개 단기 국채 중심으로 보유합니다. 단기 국채 중심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단기 국채 중심으로 이제 많이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장기 국채 같은 경우 그러니까는 그 가격에 대한 이제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요. 특히 이제 뭐냐면 예국인들 돈 중에서 누가 들어오고 있냐면요. 유럽 자본이 주로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럽이. 근데 이 유럽 자본이 저는 이 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유럽도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었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긴축 규제로 전환하기 전에는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들보다 그러니까는 수익률이 조금 높으니까는 그러니까 일본 국채를 그러니까 일본 국채에서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 중에서 유럽 자본이 한 50%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자본이요. 보유를 하고 있는데 유럽은 자기들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인데 일본보다 더 마이너스 폭이 더 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국채를 보유하는 게 유럽의 국가들이 발행하는 국채보다도 그러니까 유럽의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그러니까 독일 국채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 가지고는 매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보유를 했는데 지금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많이 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국채에 대한 보유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질 수밖에 없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수익률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유럽에서 발행되는 국채가 독일 국채가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말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로 이제 그러니까 선물 시장의 큰 손으로 이제 그러니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그러니까는 줄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유럽 중앙은행이 그러니까는 이 긴축 기조로 그러니까는 상당히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그러니까는 지난 한 1년 동안에요. 지난 1년 동안에 미 국채를 일본 은행을 포함해서 일본이 한 2,500억 달러를 팔았습니다. 미 국채를요. 팔았어요. 미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일본인데 일본이 한 2,500억 달러 정도 팔았어요. 중국이 한 1,700억 달러 정도 팔았고요. 1,700억 정도 팔았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 국채 시장에 여러 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는데 일본도 그러니까는 지금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는 미 국채를 그러니까 사줄 수 있는 이런 입장은 못 되면서 그렇다고 돈을 찍어가지고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일본 은행이 돈을 찍는 것도 이제 부담스러워서 더 이상 이제 최근에 이제 못 찍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미국 자산을 외환 보유고라든가 미국에 투자한 돈으로 회수를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방어하는 데 쓰고 있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